펩 과르디올라가 이 경기를 다시 보기 위해 화면 앞에 앉았다면 그는 결승골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득점 하나, 결정적 기회 2번, 혹은 몇 차례의 파울을 당했는지 같은 통계에서도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들여다봤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한 가지, 바로 두려움의 형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기는 상대가 단순히 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공이 굴러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자기들이 원하던 축구를 할 수 없게 강요당한 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의 FC 댈러스가 바로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인원도 있었고 라인 간격도 유지되는 듯했고 거칠게 달라붙는 장면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경기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펩의 시선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실제로는 전술적 확신으로 수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으로 수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팀이 한 개인을 원칙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팀은 결국 자기 구조에서 조금씩 밀려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펩이 가장 먼저 짚었을 부분일 것입니다. 댈러스는 이 경기를 공간을 장악하려는 팀처럼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위협을 차단하려는 팀처럼 경기에 들어왔습니다.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현대 축구에서 이 둘은 전혀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공간을 장악하려는 팀은 라인 간격을 유지하고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설지 알며 누가 커버하고 누가 패스를 끊을지를 분명히 정리합니다. 반면 특정한 위험한 지우려는 팀은 그 위험한 선수가 공을 잡는 순간마다 전체 수비 블록이 그 선수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기 쉽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바로 그런 방향으로 댈러스 전체를 끌어당기는 자석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댈러스의 첫 반응은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좁히고 몸을 걸고 필요하면 파울로 흐름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펩의 눈에는 이것이 손흥민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동시에 상대가 이미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손흥민을 빠른 선수, 박스 바깥에서 한 번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슈터, 혹은 뒷공간을 찌르는 칼날 같은 공격수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펩은 손흥민을 상대 수비 시스템의 형태를 바꿔버리는 선수로 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의 영향력입니다.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많고 슈팅이 좋은 선수도 많고 한두 번 멋진 장면을 만드는 선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 수비 전체가 자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존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만드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바로 그 부류에 속합니다. 댈러스는 단순히 손흥민을 마크한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수비 전체의 방식 자체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정면을 보고 공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만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내려 했습니다. 높은 압박을 포기하는 것도, 추한 축구를 하는 것도, 경기를 잘게 끊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손흥민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설명됩니다. 펩은 자주 말합니다. 축구는 타이밍의 게임이라고. 패스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이고 뛰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움직이느냐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LAFC는 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중원에서 손흥민에게 공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늘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처럼 순간적인 폭발력과 반박자 빠른 선택 위에 위력을 쌓는 선수에게 공이 반박자만 늦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기만 대충 훑어보면 손흥민이 유독 날카로운 슈팅 장면을 많이 만들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펩은 그런 표면적인 장면으로 선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어떤 조건에서 공을 받았는지, 얼마나 좁은 공간에서 몸을 돌려야 했는지, 팀이 최적의 순간에 공을 넣어주지 못할 때 어떻게 스스로 역할을 바꿨는지를 먼저 볼 것입니다. 전반 막판 한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잡고 마치 먼쪽 포스트를 노리는 가마차기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첫눈에는 골키퍼 선방에 막힌 슈팅처럼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펩식으로 영상을 멈춰놓고 분석하면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슈팅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공이 늦게 들어오면서 수비수가 이미 각도를 닫았고 손흥민의 몸도 가장 이상적인 슈팅 자세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선수라면 그저 슈팅을 억지로 시도해 개인적인 장면 하나를 만들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선수는 상황의 본질이 변했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손흥민은 그걸 읽었습니다. 그는 장면을 자신의 원래 계획대로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경기의 현실이 허락하는 해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은 슈팅이 아니라 문전 앞으로 빠르게 깔려 들어가는 볼이 되었습니다. 펩이 사랑하는 축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아니라 가장 옳은 선택을 즉시 해내는 지능. 손흥민은 그 순간 이미 슈팅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혼란을 만드는 낮은 크로스로 바꿔놓았습니다. LAFC가 중앙에서 타이밍 좋은 패스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흥민은 경기 내내 자신의 역할을 여러 번 바꿔야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측면에서 폭을 넓히는 선수였고
어떤 순간에는 두 줄 사이로 내려와 공을 받는 연결골이었으며 또 어떤 때는 안으로 좁혀 들어와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면에서는 공격 전개의 마지막 리듬을 직접 설계하는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웠습니다. 펩의 눈에는 이것이야말로 경기 이해도가 높은 선수의 증거입니다. 한 선수는 주어진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의 구조가 흔들릴 때 자신의 역할을 바꿔 그 구조를 구해내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의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의 방아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LAFC의 빌드업과 전진 과정에서 생긴 여러 균열을 스스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날카로움을 유지했다는 점이 더 큰 가치로 다가옵니다. 부안가에게 연결된 두 차례의 결정적 장면은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놓친 기회 두 번일 뿐입니다. 그러나 펩은 마지막 슈팅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손흥민은 압박 속에서 공을 받았고 최소 한 명, 많게는 두 명의 수비수를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댈러스의 수비 라인은 손흥민 쪽으로 살짝 쏠렸고 바로 그 틈에 손흥민은 공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의 구조를 조작하는 축구입니다. 만약 부안가가 그중 하나만 마무리했더라도 모두가 환상적인 어시스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장면의 전술적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은 내려앉은 블록을 상대로 한 스타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해냈습니다.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펩은 낮게 수비하는 팀을 볼 때 그 구조가 얼마나 순도 있게 유지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댈러스는 그 부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낮게 섰지만 언제나 동기화된 블록을 유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주변에 많은 숫자를 배치했지만 그 대가로 센터백과 풀백 사이, 수비형 미드필더와 최종 라인 사이의 전환 구간에 미세한 틈이 생겼습니다. LAFC의 문제는 그 틈을 충분히 날카롭게 찌르지 못했다는 것이지 틈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펩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한 선수를 막는데 지나치게 집중하는 팀은 어느 순간 라인 간 거리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잊게 된다고. 그리고 그 거리가 어긋나는 순간 단 한 번의 정확한 패스만으로도 시스템은 열릴 수 있다고. 손흥민은 여러 차례 그 리듬을 만들려 했지만 모든 순간 동료들이 그의 아이디어를 따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스의 결승골이 나옵니다. 펩이 이 장면을 선수들에게 설명한다면 그는 단지 가마차기 자체만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앞선 10초를 함께 되감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을 만든 것은 마르티네스의 개인 기술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골을 만든 것은 경기 내내 손흥민이 서서히 끌어올린 전술적 공기의 밀도였습니다. 어떤 팀이 너무 오랫동안 손흥민에게 집착하고 있으면 그들의 수비 반응은 일종의 조건반사로 굳어집니다. 손흥민이 움직이면 라인이 따라 수축하고 손흥민이 안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그쪽으로 시선과 몸이 먼저 쏠립니다. 손흥민이 박스 근처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수비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바로 그 반응이 마르티네스에게 소중한 반박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공간을 손흥민 존이라 부르는 이유도 단순히 슈팅 위치가 손흥민의 활동 반경과 비슷해서만은 아닙니다. 손흥민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그 구역 전체를 이미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티네스가 슈팅을 했지만 그 직전까지 댈러스의 균형을 흔들어 놓은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이 골에는 한 겹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슈팅을 준비하던 순간 손흥민은 문전 위험 지역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이 그를 따라붙으며 거의 끌어안다시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공을 때리는 선수에게만 시선을 빼앗겨 이 디테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펩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축구는 공이 없는 선수들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거리 포스트로 파고드는 움직임 하나, 중앙 수비수의 시선을 붙잡는 침투 하나, 라인을 한 걸음 멈칫하게 만드는 런 하나가 때로는 마지막 슈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손흥민을 놓아주면 박스 안에서 볼을 만질 수 있고 손흥민을 끝까지 따라가면 마르티네스 쪽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상대에게 이런 딜레마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최고 수준 공격수의 본질입니다. 선제골을 허용한 뒤 댈러스는 결국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들의 원래 계획이 가진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0대0일 때는 낮은 블록, 전술적 파울, 흐름 파괴, 경기의 분절화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지고 나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전진해야 하고 라인을 끌어올려야 하고 뒤에 더 넓은 공간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앞에서 뒷공간을 연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펩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은 경기의 시간이 멈춰 있을 때만 성립한다. 한번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 계획의 약점은 숨길 수 없다고. 댈러스가 그랬습니다. 실점은 단순히 스코어를 0대1로 만든 것이 아니라 손흥민을 묶기 위해 쌓아올린 생존 체계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2-1 0승리는 숫자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이 단순한 피니셔가 아니라 LAFC 공격 리듬 전체를 설계하는 선수임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집중 견제를 당하고 계속 파울을 당하고 중원과 분리된 채 좋은 공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펩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공격수의 덕목 하나를 다시 보여줍니다. 자기 주변의 축구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골은 마르티네스의 것이었고 기회는 부안가가 놓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댈러스 수비의 왜곡, 심리적 압박, 구조적 흔들림의 출발점은 대부분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 같은 지도자의 눈에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한 선수가 진짜로 큰 경기를 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